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 스포츠는 인류의 영원한 오락수단이자 도전의 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을 단련시키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스포츠의 전부는 아닙니다. 치밀하게 분석한 맞춤형 훈련부터 기록 계측까지 스포츠 전반에 숨어있는 과학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우리를 가슴 조이게 하고 열광하게 하고 갈채를 끌어내게도 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환희와 감동을 선사하는 스포츠 속에는 알고 보면 수많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스키가 아니라 스키 점프. 어때? 멋있지 않냐? 그치, 이렇게 또 넘어지진 않아. 먼저 스키 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국가대표. 이 영화로 그간 소외됐던 스키 점프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인간 새처럼 하늘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스키 점프의 핵심 원리는 바로 양력. 양력은 유체 속의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을 뜻하는데 이 힘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발생합니다. 유체에 닿은 물체를 밀어내리려는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행기의 날개가 이 힘을 이용해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거죠. 스키 점프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V자형 자세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자세가 바로 양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력은 힘을 받는 면적이 넓을수록 강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을 날 때 11자 자세보다 단면적이 넓은 V자형 자세가 유리합니다. V자 자세일 때 양력이 최대 28%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죠. 양력을 활용해 하늘을 날기 위한 전제 조건은 속도입니다. 물체의 속도가 아주 빨라야 하는데 스키 점프 선수들이 아파트 30층 높이인 58m의 스키 점프 타워로부터 경사면을 따라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활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선수들은 경사면을 웅크린 자세로 내려오는데 이 또한 빠른 속도를 위해 공기와의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스포츠와 예술이 결합돼 음반 위의 예술이라 불리는 피겨스케이팅. 이 피겨스케이팅에도 과학적 원리는 숨어 있습니다. 선수가 얼음 위에서 만들어내는 몸짓 하나, 점프 하나에 물리 이론들이 생생하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기술은 크게 스텝, 스핀, 점프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몸을 중심축으로 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기술을 뜻하는 스핀을 보면 선수들이 처음에는 팔을 벌리고 천천히 회전을 하다가 안쪽으로 모으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운동량 보전 법칙의 결과로 팔을 벌려 각 운동량을 갖고 회전을 시작하다가 팔을 안으로 모으면 같은 각 운동량을 유지하기 위해 저절로 회전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점프에서도 각 운동량 보전 법칙은 적용되죠. 공중에서 원하는 회전수를 다 채운 선수는 다시 팔다리를 펴서 회전을
거의 멈추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착지할 때 선수가 팔과 다리를 다시 벌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점프를 할 때 팔을 모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회전하는 동안에는 팔에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런 원심력이 중력의 4배까지 커지기 때문이죠. 점프 후 착지할 때도 두 발이 아닌 한 발로만 착지하는데 그 이유 역시 떨어질 때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The next competitor, La prochaine patineur. representing the Republic. 피겨 스케이팅에서 독보적 기량을 자랑하는 김연아 선수의 점프는 웬만한 남자 선수를 능가하는데요. 특히 김연아 선수의 점프는 다른 선수에 비해 비거리, 즉 도약 지점에서 착지까지의 이동 거리가 깁니다. 그 이유는 스케이팅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케이팅 속도가 빠르면 점프할 때 큰 각 운동량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여유 있는 회전수와 긴 비거리 등으로 높은 가산점을 얻는 김연아 선수의 점프는 전반적인 스케이팅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의 경우 다른 선수들보다 높이 점프하고 채공 시간도 월등히 긴데요. 그럼 비교해 볼까요? 몸이 훨씬 높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히 채공 시간도 길겠죠. 그래서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 약 0.5초 더 채공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프의 회전수는 이 채공 시간과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 여유 있는 회전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인은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좀 더 높이,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스포츠 현장에서도 무게중심은 중차대한 과제죠. 농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농구에서 양팀 센터들은 격렬한 골밑 싸움을 하는데 서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몸을 부딪히는 겁니다. 주태수의 수비, KT의 석공으로. 농구에서 유리한 자세는 상대보다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 상대보다 무게중심이 높게 되면 상대방이 미는 힘에 의해 지면 지지 능력이 떨어져 쉽게 균형이 무너지죠. 레슬링에서 선수들이 상대보다 좀 더 낮은 자세를 잡기 위해 상대방의 어깨 밑과 허리춤으로 손을 넣어 잡으려는 것도 역시 무게중심의 원리입니다. 탁구에서도 무게중심을 낮추면 좋은데 무게중심이 높을 때보다 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빠른 볼에 대항해 빠른 반사 동작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무게중심은 놀랍게도 인체 내부는 물론 바깥 부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높이뛰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선수들은 발을 넘을 때 허리를 활처럼 휘어서 넘는데 이때 무게중심은 신체 내부가 아닌 허리 밑부분의 허공, 즉 인체 밖에 존재하게 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 결승전 2.24m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딕 포스베리가 허리를 뒤로 젖히고 넘는 배면뛰기 기술을 최초로 시도했는데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이었습니다. 딕 포스베리가 배면뛰기를 시도하기 전까지 모든 선수들은 발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다리를 벌리고 뛰어넘는 가위뛰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어째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포스베리가 배면뛰기 기술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후 모든 선수들이 그를 따라 배면뛰기를 시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게중심이 신체 밖에 존재하는 배면뛰기는 그래서 신체의 한계보다 최대 10cm까지 더 높게 뛰게 합니다. 몸을 휘어서 만들어진 높이만큼 더 높게 해 발을 넘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각각 9명의 공격수와 수비수가 작은 크기의 공 하나로 두뇌 게임을 펼치는 스포츠 야구.
던지고 치고 달리고 받는 과정 속에 숨어있는 물리학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승리를 위해선 투수가 잘 던져야 하기 때문에 야구는 이른바 투수 노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투수의 경기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야구공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입니다. 둥근 타원 형태로 두 쪽의 가죽이 108개의 굵은 실로 꿰매져 있는 야구공. 야구공에 이 솔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실밥이 없다고 되면 이렇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투수가 스피드나 변화구나 브레이킹이 좀 없어지고 그다음에 투수의 컨트롤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밥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맞습니다. 투수는 야구공의 이 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실밥을 가지고 야구 선수 투수가 마찰력을 의해서 회전수를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공이 날아가면서 유체력에 의해서 이 실밥의 회전수에 따라서 양력과 항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의 영향에 의해서 회전수가 많아지면 그 공이 커브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마구너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투수에서는 가장 필요한 그게 바로 솔기 부분이죠. 그래서 투수가 공을 보면서 야구 잘 보시면 만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죠. 그게 이제 솔기가 뭐 찢어졌거나 뭔가 험이 생기면 자기의 형태에 안 맞기 때문에 공을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야구에서는 득점을 좌우하는 타자도 투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진 후 타자가 구질을 선택하고 판단해서 타격하는 시간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이 150km 속도에서 공 포수까지의 거리가 도달하는 시간이 약 한 0.38초에서 4초 정도 사이에 이제 도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타자가 사실은 이 공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내에서 판단하는 시기가 0.2초 안에 그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고 다시 명령을 해서 치는 도중인데 우리가 왜 눈 깜빡하면 공을 놓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눈이 깜빡하는 시간은 약 0.4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도달하는 시간이 0.4초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눈 깜빡해버리면 공을 놓쳐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죠. 타격에도 여러 가지 역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각운동량의 전이입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 다리를 번쩍 들었다 내려주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말하는데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히팅을 치지를 않죠. 다리를 들어서 앞쪽으로 나가면서 선형 병진 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임팩트 들어가면서 회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지 분절과 상지 분절의 여기 에너지를 상지 분절을 연결해서 배트까지 연결해주는 이 각운동량의 전이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지만 이런 것들 잘하는 선수들은 우수한 타격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채찍의 원리입니다. 타자는 공을 단순히 팔의 힘만 이용해서 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의 회전, 몸통, 어깨 관절, 손의 에너지가 배트까지 연결되는데요. 작은 힘이 웨이브를 타면서 끝부분에 큰 힘이 발생하는 채찍처럼 야구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세 번째, V 포지션입니다. 타자는 타격 시 양팔의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V 포지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배트와 투구의 궤적이 만나는 면이 넓어야 공을 정확하게 맞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홈런에도 과학 원리는 있습니다. 보통 홈런의 숨은 과학 원리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일수록 우리가 배트 스피드가 강하면 그만큼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요. 내가 예를 들어서 150km의 속도가 날라오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갖다 대기만 해도 사실은 치지 않고 갖다 대면 그 150km가 그대로 반작용에 의해서 튕겨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배트 스피드가 더 빠르게 속도가 더 빠르게 해주면 가속도가 더 발생이 되겠죠. 우리가 공을 칠 때 약간 배트에서 약 한 7mm 정도 이하로 쳐주면 이게 백스핀을 먹기 때문에 공은 더 멀리 높게 보낼 수 있는 원리가 숨어 있죠. 그래서 야구를 칠 때는 배트 스피드와 공의 임팩트 지점을 약간 아래쪽으로 쳐주는 것이
홈런성 타구를 치기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포츠 종목 자체뿐만 아니라 장비에도 과학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신소재, 신기술을 도입한 첨단 스포츠 장비는 선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덕분에 선수들은 세계 신기록 경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죠. 0.01초 단축도 쉽지 않은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연이은 신기록 수립을 해 세계 최고의 빙속 여제로 불리는 이상화 선수. 그녀가 입은 유니폼은 소재, 디자인 모두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 체력 소모를 줄이고 신체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집약됐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건 기본이죠. 선수들이 신는 신발에도 과학적 원리는 숨어 있습니다. 마라톤 이봉주 선수의 경우 평발이라 발을 딛는 습관까지 분석해 맞춤 제작한 신발을 신습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무더위 속 평탄한 코스 공략을 위해 쌀 결을 섞어 밑창을 만든 마라톤화를 신었죠. 이봉주 선수의 그 신발에 그 쌀결을 넣어서 만든 이유는 그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고 또 신발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역도 선수의 그 신발인 경우에는 그 밑창에다 딱딱한 나무를 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역기를 들어올릴 경우 그 하중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돼서 그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게 될 경우에 자세 조절이라든가 그 밸런스 유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역기를 드는 순간 선수의 신발은 300kg이 넘는 무게를 지탱합니다. 역도화는 이 힘을 지면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강한 반작용으로 되돌려줘야 하죠. 그래서 나무나 강화 폴리우레탄 같은 소재를 신발 뒷굽으로 사용하는데 장미란 선수가 바로 뒷굽이 나무로 된 역도화를 신었습니다. 단거리 육상에선 몸을 가볍게 할수록 뛰는 데 근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육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는 신발 한 장 무게가 204g에 불과한 특수 제작 운동화를 신었고 110m 허들 세계 기록 보유자인 중국의 류시양 선수는 일반 신발의 4분의 1 수준인 93g의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신발뿐만 아닙니다.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는 내구성이 강한 티타늄과 탄력이 뛰어난 카본을 활용해 무게를 줄인 최신형 라켓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강한 스매싱과 체력 안대의 1등 공신이었죠. 또 런던 올림픽 당시 탁구 주세혁 선수는 탁구 라켓에 붙이는 고무를 뜻하는 러버를 최대한 팽창시킨 라켓을 사용했습니다. 이 라켓은 탄력이 우수하고 스핀력도 강화시켜 강력한 드라이버 스매시를 가능케 하죠. 런던 올림픽에서 양궁의 김범민 선수는 특별한 활을 쏘았습니다. 바로 손잡이 부분에 알루미늄 대신 카본을 사용한 것이죠. 이는 알루미늄 핸들보다 100g이나 가벼워 활을 당긴 후 더 많은 진동을 흡수해 흔들림을 방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첨단 스포츠 장비는 이렇게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 영어로는 워크라고 그러는데 이걸 더한다는 것은 그 저희가 더 높이 뛰거나 더 빨리 달리거나 아니면 더 멀리 뛰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 저희가 스포츠에서의 그 장비 과학은 이 일과 관련돼서 그 우리가 낭비되는 에너지를 그 최소화하고 또 우리 몸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비에 저장됐다가 다시 반환되는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또한 우리 근육에서 발휘하는 힘을 그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10일) 베이징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세계 수영 역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컨디션이 밝다고 하는데 박태환 비극의 마크가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박태환 자 3레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4레인이 미국의 젠슨 그리고 2레인이 호주의 해킷 2, 3, 4 이제 150m 선입니다. 150m 네 박태환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150m에서 박태환이 2위 먼저 치고 나가는 건데 이게 바로 그냥 200m에서 김상 감독이 치고 들어간다는 게 훨씬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박태환 1위로 2분 37초 19 자 나머지 100m 멋지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역시 쌍꾼이에요. 네, 박태환 350 한국의 박태환 드디어 세계 1위 금메달입니다.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누른 주인공은 우리나라의 박태환 선수. 그가 3분 41초 86이라는 당시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올림픽 수영 자유형 우승자가 나온 것은 72년 만에 처음. 한국으로선 최초로 한국 수영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은 한국 스포츠 과학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24주 과학훈련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죠.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을 앞두고 24주간의 골드 프로젝트를 그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내기 위해서 모든 훈련량을 처음에는 많지만 올림픽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떨쳐주고, 운동 강도는 처음에는 양이 많을 때는 강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시합 앞에서는 강도를 높이면서 훈련량을 떨쳐주고, 이런 것들 모든 거를 계획하고 또 중간중간에 측정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게 그 24주 박태환 골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생리학 전문가인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송흥선 박사는 젖산 테스트, 스텝 테스트 등을 통해 얻은 상세 데이터로 박태환 선수의 정밀 훈련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성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전 2008년 4월 동아수영대회에서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것이죠. 영법이라든가 체력 측정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뭐 2차 방정식 같이 어떤 인터벌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신 기록이 얼마 나온다. 이런 거를 계속 측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피드백해주고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올림픽 앞두고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400m를 200m, 100m, 50m 쪼개가지고 다른 선수와 붙여서 올림픽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수영복을 입고 그런 긴장도를 가지고 했을 때는 거의 그 올림픽 기록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왔거든요. 특히 송홍선 박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실시간 이동속도 측정 장치가 질팔했습니다. 이는 박태환 선수의 허리에 줄을 연결하고 카메라도 설치해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 손동작과 발동작의 시간과 속도가 컴퓨터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나도록 한 것이죠. 이로 인해 박태환 선수의 스트로크 동작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카메라하고 동조화시켜서 스피드 곡선하고 같이 봐가지고 그 선수의 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도 보지만은 카메라 보면서 파동이 얼마나 치느냐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폼이 변했고 이런 걸 다 관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뿐만 아니고 그걸 동조화시켜서 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활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동시켜서 볼 수 있었던 장비이죠. 예. 박태환 선수가 어떤 수영복을 착용할지도 이 속도 측정기의 결과를 참고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당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호주스포츠연구소가 3년 연구 끝에 만든 발수 기능이 탁월한 초경량 소재의 수영복을 착용했는데요. 전신 수영복과 반신 수영복을 각각 입고 여러 차례 속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기록 향상에 더 효과적인 반신 수영복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 뒤에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공이 컸던 거죠.
박태환 선수뿐만 아닙니다. 선수들의 훈련이 점점 과학화되는 가운데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은 지난 1980년 개원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과학적 훈련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위한 비밀 병기인 셈이죠. 특히 기록 관리, 기술 지원, 심리 지원, 체력 지원을 통해 태극전사들의 훈련을 돕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 약 600칼로리 정도 되는 시작. 최대. 너만 더. 계속 돌려주세요. 너만 더. 떨어지면 안 돼. 이 선수는 지금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걸까요? 골프 선수들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이고요. 내년 인천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훈련을 대비해서 선수들의 어떤 전문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폐 능력, 근력, 유연성, 근 파워, 근 지구력 등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체력 측정이 이루어지는 체력 지원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태릉 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모두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체력 측정을 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후 선수들에게 걸맞는 훈련 방법 제시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체력적인 훈련을 그냥 고전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양이나 강도로 심하게 많이 하면 좋은 줄 알고 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거보다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운동을 통해서 효율적인 훈련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과학적인 측정이 선수들에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의문의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많은 장비는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형성을 유지할 때 그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행을 하면서 뭐 속도라든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주어서 어떠한 신체적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육, 발의 압력 등의 변화를 통해 인간이 평행을 유지하는 원리를 밝히는 이 실험 역시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과학적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스포츠 환경에서 특히 뭐 체조라든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 체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 종목들, 그럴 때 좌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8월 6일 런던 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결선.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도마의 신으로 불리는 양학선 선수.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건 현존하는 최고 난도의 기술 양학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위해 온전히 2년이라는 시간을 바쳤죠. 세계에서 양학선 선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고요. 그 기술은 그 기존에 있던 여투, 여홍철 선수가 했던 여투에서 180도, 즉 반바퀴 더 도는 기술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기술은 도마를 보고 착지하는 반면에 지금 그 양학선 신기술, 양가선 기술 같은 경우는 도마를 등지고 착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균형 잡기가 어렵고 착지가 월등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중에서 2바퀴 반 도는 거랑 3바퀴 도는 거랑의 차이가
착지할 때 그런 충격력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어깨가 좁아 양팔을 밀착시키면 뛰어난 회전력이 나오는 양학선 선수. 그래서 양학선 선수의 몸은 도마의 가장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합니다. 도마 종목에 최적화된 몸과 함께 기술 양학선의 탄생에는 첨단 시뮬레이터의 공이 컸습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양학선 선수의 경기 장면을 역학적으로 분석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양학선 신기술을 좀 더 신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인 역할이 저희 그 연구원에 그 고속 카메라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당 만장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대가 들어와서 그것을 처음으로 접목해서 연구한 게 바로 양학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체조 종목의 기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밀착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수들의 과학적 훈련을 이끌어내는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역할은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 지도자의 이 감이랑 이런 과학적인 이런 측정, 즉 기초 체력부터 전문 체력 측정 결과가 일치하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동체 회전 각속도인데 이 각속도가 특히 도마, 손 컨택할 때 손을 짚을 때의 과정을 보시면 동체 회전 각속도를 잘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가는 반면에 잘 안 됐을 때, 즉 뒤로 넘어질 때나 앞으로 튀어나갈 때는 이렇게 업다운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도마를 컨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지만 이런 부분을 교정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정량적인 데이터를 지도자와 선수에게 제공하고 개선을 통해서 훈련에 임했던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양학선 선수. 그는 지금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약 한 달 뒤 2월 7일 개막하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금메달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2명 또는 4명의 선수가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썰매를 타고 눈과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활주하는 경기죠. 봅슬레이.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은 출발 구간에서 푸시바에 가해지는 힘 측정 장비 개발 연구라는 과제로 봅슬레이 대표팀의 기록 향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발을 맞춰서 속썰매를 한꺼번에 이제 잘 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단은 먼저 선수들이 썰매를 지금 어떻게 밀고 있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래서 연습용 썰매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았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썰매를 밀 때 각각 선수들이 썰매를 미는 힘의 방향, 즉 이게 썰매를 앞으로 미는지 밑으로 미는지를 다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얼음 위의 체스 경기라고 불리는 종목이죠. 여자 컬링 대표팀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음 위에서 결국 얼음 위에서 마찰 계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의 그 문제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연구를 여러분들 하셨는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얼음은 다 얼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음이 아니에요. 얼음 위에 약간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위핑을 어떤 패턴을 하냐에 따라서 그 스톤이 전진하는 속도나 나가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톤 진행 방향이 어느 면을 스위핑하냐에 따라서 그 스톤 자체에 회전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6회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컬링 대표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든든한 지원과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라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겠죠. 이 밖에도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하는 빙속 삼총사죠.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선수로 대표되는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을 위한 과학적 체력 측정으로 기록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스포츠용품 시험 검사소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스포츠용품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과 검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부품부터 인조잔디, 골프용품, 축구공과 야구공까지 13개 품목, 140여 개 항목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단계 더 발전된 스포츠 과학 산업의 밑거름인 셈입니다. 스포츠 과학이라는 자체는 이 누적된 측정 결과를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한두 번의 측정 결과를 통해서 선수한테 적용을 해서 이 퍼포먼스가 기술이 향상됐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게 이 지도자, 연구자와 같은 그런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좀 더 좋은 기술 내지는 신기술 이런 것들이 신호적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포츠 과학에서 백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퍼포먼스가 늘어나면 그것도 나중에 이제 금메달로 연결되든가 성적도 좋아지고 그게 제일 재밌죠. 실제 실제 선수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보고 또 피드백을 줄 수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니까 그게 훨씬 재밌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육상 100m 결승전. 금메달을 차지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동시에 골인하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판가름할 수 없는 승부. 하지만 사진 판독이라면 가능합니다. 육상이나 사이클 종목에서는 1000분의 1초까지 잡아내는 디지털 포토 피니시 기술로 순위를 가리죠. 수영에서는 100분의 1초 차이를 분별하는 터치패드가 이용됩니다. 찰나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 때문에 과학기술이 없는 스포츠는 상상하기 어렵고 계측 장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서브에서 폴트라든가 그 라인 인이나 라인 아웃을 결정하는 그 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1초에 2000장을 찍는 그 초고속 카메라 8대를 설치해서 그 호크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한 세트에 3번까지 그 이 호크아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크아이는 이미 테니스와 크리켓에서 사용되는 판독기로 성능이 검증된 장비입니다. 카메라로 공의 궤적을 추적해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면 몇 초 안에 심판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죠.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구기 종목에서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대로 나갔다고 지금 사인이 나오니까 자 김효환 선수의 손끝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비디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브라카웃 됐다고 판독이 되면서 20대 20 동점이 됐습니다. 실제로 오심 한 번으로 승부가 뒤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심판들에게도 오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죠. 빠른 스피드를 즐기거나 다수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의 경우 칩 시스템을 이용한 계측 장비가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사이클을 예로 들면 출발한 선수들이 결승선을 지남과 동시에 모든 선수들의 데이터가 올라오게 됩니다. 전광판과 스코어보드를 통해 각 선수별로 남은 트랙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동작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운동 능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운동 성능과 처방 효과를 객관적 자료화할 수 있는 3차원 동작 분석기도 국내 기술로 탄생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동작 분석의 그 목표는 그 동작의 측정에 있습니다. 그 아주 정밀한 동작의 측정에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동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좀 더 심층적인 그 분석 방법을 동원해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계측 장비에 이르기까지 첨단 장비의 격전장이 된 스포츠 현장. 선수는 물론 심판, 스포츠를 즐기는 관중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록 측정 기술의 발달로 오심의 가능성은 줄었고 이로 인해 승패는 보다 명확해졌으며 시뮬레이터의 발달로 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비롯된 것입니다. 선수들이 수없이 흘린 땀과 눈물로 일궈내는 감동의 드라마 스포츠. 그 속에 숨어있는 신비한 과학 원리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뒷받침하는 첨단 과학기술. 앞으로는 신기록을 위해 달리는 우리 선수들의 멋진 경기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힘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21세기 스포츠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